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임상 한의사로서 한약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솔직하게 저의 견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한의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니까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합격한 제품들입니다. 주로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그리고 독성 여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통과한 한약재들만 한의원에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 시골 밭에 도라지도 있고, 그리고 뭐 결명제라든가 여러 한약재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한약재를 사용해서 약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어드릴 수도 없고요. 뭐 제가 먹겠다고 따라서 먹는 것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한약재를 제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약을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릴 수 없습니다. 지어드리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적어도 유통되는 모든 한약재들은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국산 한약재는 싫어요. 그러니까 국산 한약재로만 약을 지어주세요. 가능은 할 겁니다. 많은 한약재들이 국산화가 됐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한약재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뭐 문경의 오미자, 뭐 이렇게 특징적인 한약재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국산화 되긴 했지만 많이 쓰고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들 중에 결코 국산화 할 수 없는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계피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녹용도 그렇고요. 계피는 주로 중국 남부, 베트남 그 접경 지역에서 많은 재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계피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절대 그 약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약효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한약을 지으려면 수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한약재라고 반드시 굉장히 위험하거나 나쁜 건 아니고요. 요즘은 제약업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그죠?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하면서 재배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수입 한약재들 중에는 중국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녹용은 러시아나 뉴질랜드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죠. 국내에서 사육하는 그런 녹용에는 그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입 한약재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불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취급하는 한약재는 이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거쳤고 일정 수준의 약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약초라는 것이 그 재배 풍토, 기후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약성을 냅니다. 우리가 왜 명인은 울릉도산, 뭐 강황은 어디, 전라남도 어디 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설령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뛰어난 약효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에 맞아야 제대로 된 약성을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의사들이 취급하는 약재는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산 한약재로만 지어드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 일부가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수입 한약재라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고 한의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한약이 간에 해롭지 않은가요? 간에 해로운가요? 한약재가 100종이 훨씬 넘죠. 한 200종 가까이가 유통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약재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런 한약재도 있고요. 가령 뭐 도라지, 길경, 그죠? 뭐 차로 마시는 오미자 이런 것도 있고, 더덕도 한약재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용한육이라고 해서 중국집에 나오는 그런 그 음식에 나오는 그런 것도 한약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음식에 가까운 한약재들은 사실은 독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몸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약재는 간에나 신장에 약간의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령 부자라든가 이런 약재는 굉장히 그 위험할 수도 있는 약재죠.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에 해롭다라든가 독성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부 한약재는 간이나 신장에 약간은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필요한 거겠죠. 전문가로서, 그죠? 그런 슬로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그죠? 한약은 한의사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있고요. 사람 몸을 잘 파악을 해서 환자의 몸에 최대한 부담이 적게, 그리고 효과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짓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전부 간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요. 잘만 쓰면 그 약간의 부담에 비해서 더 뛰어난 꼭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굉장히 애청을 하는데요. 가끔 보면 뭐 산에서 약초를 임의로 이렇게 채취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약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백출이라든가 창출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고 부담을 별로 안 주니까요. 하지만 일부 한약재 같은 경우에, 약초 같은 경우에는 약성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 약을 장복했을 때입니다. 몸에 필요한 이상으로 그런 약이 들어가게 되면 위나 간에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초를 산에서 채취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한의사들에게, 주변의 한의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차료 끓여 드시든지 뭐 어떻게 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골 밭에 보면 민들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어놓은 약재도 누가 훔쳐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한의학적으로 약재명은 포공령 혹은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지자에 고물에 정자를 쓰는데요. 이 지정이라는 이름의 약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민들레로 황화지정, 노란 꽃의 지정이고요. 제비꽃은 자화지정, 자색꽃의 지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자가 붙는 약재들은 조금 약성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비빔밥 드실 때나 뭐 가볍게 이렇게 잠깐 따려 드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약을 뭐 몇 달, 1년 동안 장복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물론 뭐 그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넘친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은 한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의사들에게 조금 문의를 하셔서 그 복용하실 때 기간이나 양을 조금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도 과하면 체하죠. 그러니까 절대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치 그 한약이
간이나 심장에 굉장히 해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약은 어찌 됐든 간에 생약입니다. 생약. 그리고 양약은 합성약입니다.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약이라는 뜻이죠. 일례로 아스피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진통제 성분이죠. 그래서 제가 읽은 일본의 어느 노의사의 책에 보면 그분은 일본이 패망 이후부터 그 진료를 하셨던데 그 시절에는 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생약 성분의 아스피린 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쓰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서 전부 합성약으로 대체됐죠. 근데 그분 말씀이 그 천연 생약 성분의 아스피린을 복용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의 부작용이 장복했을 때 꽤 있죠, 그죠? 위장의 출혈이라든가 구멍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생약 성분의 천연 아스피린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설령 이게 화학식이 같더라도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는 부분,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생약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약은 전부 생약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고 간과 신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과하게 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그 양약들이 합성약으로 되는 이유는요, 생약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반드시 합성하는 과정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합성약의 개발이 되면 사실은 약값은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약회사들은 생약 성분은 거의 추출하지 않고 이제 합성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절대 생약만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한약은 훨씬 부담이 적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또 받는 질문이면 농약 성분이 한약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기사가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죠. 제가 그 2000년대 중반에 한의대에 다닐 때 그때 들은 얘기로 당시에 한의사와 한약들을 없애기 위해서 양방의사협회에서 1년에 책정된 예산이 50억 이상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기사를 내죠. 그런 기사들이 가끔 신문에 올라오는데요. 농약 성분이 나온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한약재들이 대부분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성분이 전혀 안 나온다라고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요.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농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로 한약을 비방하고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농약의 성분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는 채소, 뭐 상추나 파 이런 데에서 검출되는 성분보다도 적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다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그 한약재가 어떤 경로로 들어온 한약재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성의 기사를 이런 돈을 들여서 내고 있는데요. 제가 100%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추측은 하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드시는 상추나 파 이런 채소보다도 적게 나온다는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한의원에 유통되는 모든 한약재는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그런 약재라는 거,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임상에서 한약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
임신하신 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한약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임신 중이니까 모든 게 걱정이 되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그 예전에 동의보감 보면 그 유산 증상이 있을 때, 유산 징조가 보일 때 3월, 4월, 5월 다달이 그 복용하는 약들이 다 처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전에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복용하는 단독용탕부터 뭐 출산 이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먹는 뭐 군기탕부터 뭐 이런 많은 한약재들이 있죠. 그런 처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편하게 임신 중에도 한약을 드셨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셨겠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한약을 복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이 100% 동일한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한약은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그 막내 여동생이 그 지금 둘째 조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 유산 증상이 있어서 제가 약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출산을 하고 지금 그만큼 자랐는데요. 당시에 양방 산부인과에 가니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계속 유산 징조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약으로 그것을 잡아서 무난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은 자기 아내들이나 가까운 인척들한테는 이렇게 출산을 돕는 약이라든가 순산하게 하는 약들, 그리고 산후보약, 산후회복을 돕는 이런 약들을 사실 쓰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상담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그 갖고 계신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면 웬만하면 약을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불안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실히 믿으시고 한약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신 중에도 그리고 산후에도 한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환자분들한테만 한약을 쓰는 것 같지만 지금 79 되신 제 어머니에게도 지금 한약을 드시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아내도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나 뭐 필요할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수시로 한약을 지어서 먹이고 있거든요. 저도 물론 지어 먹고요. 만약에 한약이 몸에 그렇게 유해한 성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이겠습니까? 제가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한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국가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모든 한의사들이 편안하게 본인들도 복용을 하면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약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뭐 지금 현대의학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한약에도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그죠? 양방의학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의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점이나 매력이 많고요. 그래서 한의학이 충분히 여러분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의원이나 그리고 한의사, 한약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임상에서 한약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 또는 일종의 푸념이죠, 그죠? 넋두리 같은데 제가 흔히 받는 대표적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임상 한의사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약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